아, 안녕하세요. 2교시 2차시 이제 수업이 시작될 건데요. 여기는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좀 볼 겁니다. 우리 몇 페이지? 16페이지, 교과서 16페이지 좀 보세요. 왜 교과서를 보냐면 여러분들 너무나 내용이 이제 많을 것 같아서 교과서가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교과서를 좀 통해서 이제 경제사회부나 뭐 이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은요, 정치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게 조금 내가 설명한 내용에서 조금 빠진 부분이 있기도 한데요.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뭐냐면, 중앙정치제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제 중앙행정 조직과 지방행정 조직, 이거를 좀 볼 건데요. 고구려는 5부로 시작했었죠. 부족적 5부. 자, 이 5부가 행정구역 5부가 된다고 했어요. 지방에도요, 동서남북중 해가지고 5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이제 통치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중앙은 서울 권역을 말하는 거고요. 서울 내 행정구역을 말하는 거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경상도, 뭐 충청도 이런 그런 곳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5부로 이제 구역이 나눠져서 운영이 됐었다라는 거고, 백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5부예요. 아이고야, 이거 이렇게 5부입니다. 근데 이제 지방은 5방이라고 불렀어요. 신라는 이제 사로국, 거기가 원래 6부였었거든요. 그리고 지역은 5주예요. 나중에는 이거 통일신라 되면은 뭐예요? 9주가 되죠? 자, 이 6부 5주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됐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행정구역이에요. 행정구역이에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거 뭐 때문에 얘기를 했냐면, 여기 뭐 전국에 5방으로 나누었다 뭐 이런 내용과, 저기 위에서도 뭐 5부 뭐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것들 좀 설명을 한 거고요. 자, 그리고 뭐 이거 6세기경 전국을 주군 단위로 나누고 그 아래 뭐 촌을 나누는 지방 행정 제도를 실시하였었다. 뭐 이거 내가 지나가는 말로 뭐 이렇게 자비왕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뭐 그런 건데, 이 자비왕, 자비마리간 뭐 그랬을 겁니다. 그쯤쯤에 있었던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런 이제 행정구역의 재정비였을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자비마리간이면 안 되겠네요. 6세기이니까 6세기 신라니까 누구쯤 되려나? 뭐 버풍왕쯤 되겠나? 자, 일단 보겠습니다. 백제 관등제 정비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 고구려, 백제, 신라 이게 있죠. 이걸 보려고 지금 했었던 거예요. 자, 여기는요. 뭐 이 대대로, 태대형, 울절, 태대사자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 여기가 이렇게 좀 구분이 되고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렇게 나눴었던 건요. 이 윗부분은 옛날 부족장들, 최소한 이 옛날 그 큰 단위의 뭐 5부나 뭐 이런 부의 부족장들급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독점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좌평과 뭐 솔계열과,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조이두 대형까지, 그리고 여기는 대하창까지를 해서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진골만이 올라갈 수 있는 라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관등제라는 것은요, 이 육좌평의 관제와 그 다음에 이제 관등제를 마련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등급인데 어떤 이 관등과 직책이 여기서는 나눠지진 않아요. 이 삼국시대에는요. 그래서 이 관등이 어떤 직책을 마련하였느냐, 이렇게 좀 보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공무원의 등급 정도로 이렇게 나눠졌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복색이에요. 자비청, 그 다음에 자비청 뭐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졌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라인이 있어요. 여기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여긴 진골은 모든 라인을 다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육두품은 어디까지만 올라갈 수 있다?
여기까지. 육두품의 한계는 아창까지예요. 자, 그리고 오두품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여기 대남아까지입니다. 그리고 사두품의 한계는 어디다? 이제 여기 대사까지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신분에 따라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라인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육두품이 열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위에 이런 고위 관등이 돼야 이제 어떤 관직의 장관을 할 수가 있어요. 장관이라는 건 짱이죠. 자, 이런 짱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관 밑에 뭐 이런 차관 뭐 이런 것들만 합니다. 얘네들이 실제로 업무적으로 더 매우 뛰어난 애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서의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불만이 쌓여 가겠죠. 결국에는 이제 신라 말기에 뒤돌아서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거고요. 여기는 뭐 비석들 있고요. 비석들도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 한번 이제 신라와 발해가 지방 통제를 강화하다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느냐. 뭐 여기 여러분들 이 부분은 내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내용으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를 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중앙통치체제 개편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중앙정치조직은 이제 왕 아래로 이제 관료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데 왕 여기 왼쪽에 도표가 있죠. 자, 이거를 좀 보세요. 뭐 다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자, 왕 밑에 이렇게 부서들이 딱 직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집사부라는 거예요. 이 집사부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대통령 비서실 정도다 되나요? 자, 대통령 비서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사부의 짱이 비서실장이죠. 비서실장이면 진짜 대통령의 손과 발 같은 존재예요. 우리 지금 현재 대통령도 이 예전 대통령의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은 어찌 보면은 가장 실세 중에 실세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중시 또는 시중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 시중은요, 누구랑 때로는 이제 경쟁 관계였었냐면, 우리 저기 귀족회의의 대표 있죠. 그러니까 왕과 이 귀족 간의 관계가 좋을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은 견제하고 대립하는 관계일 수도 있겠죠. 자, 그 최일선에서 왕과 귀족이 노골적으로 대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중과 상대 등이 이제 때로는 경쟁 관계였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뭐 여기 뭐 위화도 병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쭉쭉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 뭐 신라는 사정부 외사정 여기는 좀 알아둬야겠죠. 우리 지방에 이제 좀 넓어졌잖아요. 지방을 이제 통제를 해야 돼요. 관리를 파견했지만 특히나 뭐 파견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그런 뭔가 관리들 이런 애들을 어찌 보면 좀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 사정부 또는 외사정입니다. 여기는 중앙이고요. 이 외사정이 바깥 외자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이 사정부는 중앙의 이런 귀족들을 관리 감독하는 감찰하는 기구고요. 외사정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의 이런 관리들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감찰 기구예요. 관리의 부정과 비리를 단속한다. 뭐 이제 우리나라 검찰이나 뭐 이 정도 되겠죠. 자, 그리고요. 국학을 설립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이 국학은 우리 어느 왕 때? 신문왕 때 설립했다고 했었죠. 왕에게 충성하는 인재, 유학의 이념으로 충만한 이런 애들이 뽑는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한편 국왕을 중심으로 통치 권력이 집중되면서 찌고저찌고 이 육두품 세력들은 아까 방금 말했지만 신라 말기에는 되게 왕에게 반신라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신라 중대에는 되게 귀하게 쓰여요. 왕권을 지지해주는 왕이 얘네들을 주로 쓰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귀족이 아니잖아요. 진골 귀족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어찌 보면 왕에게 위협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왕은 얘네들을 적극적으로 쓰게 됩니다. 특히나 얘들은 이제 그 지식이 좀 뛰어났었던, 공부를 많이 하던 그런 친구들이었는데요. 자, 이런 친구들을 이제 정치적 조언자나 중앙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이런 인물로 쓰게 됐었던 겁니다. 알겠죠? 근데 하드 때는 말이 달라져요. 하드 때는 이런 친구들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 때는 자신들이 더더욱 쓰임이 이제 덜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역량보다 역량에 비해 올라갈 수 있는 선이 그어져 있다 보니까 이들이 나중에 들고 일어나는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들고 일어난다기보다 다음 이 신라 왕조를 부정하는 그런 쪽으로 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관료전, 여기도 이제 수업을 했었던 내용이에요. 이런 앞에 내용들을 좀 보시고요. 이 골품제라는 것은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라는 아까 이렇게 올라갈 수 없는 선이, 죽어도 올라갈 수 없는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에 따라서 이제 모든 사회 시스템이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요, 관리, 관등 이런 것들 아까도 올라갈 수 없는 선이 그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옥의 규모와 그 다음에 장식물, 수레 이런 것들도 제한한다라고 써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경주에 가면 선덕여왕 촬영지가 있습니다. 드라마 선덕여왕이라고 하는 그런 선덕여왕 있는데, 그 촬영지가 있는데요. 거기 안쪽에 쭉 가다 보면은 6두품, 5두품, 4두품의 그런 가옥과 뭐 진골의 가옥, 뭐 이런 가옥들이 있어요. 정말 크기를 딱딱딱 차등적으로. 그 다음에 뭐 이제 저기 창고나 이런 것들도 이게 좀 차등적으로 놨으니까요. 이 눈으로 실제로 보는 것도 중요하니까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3두품 이하는요, 그냥 평민이 돼버려요. 4두품까지만 그래도 이렇게 관리나 이렇게 좀 하급 관리 정도 그런 취급을 받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제 지방 통치 제도의 정비입니다. 통일신라 부분이니까 이 통일신라 부분은 전국을 구조 소경으로 나눴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요, 여기 우리가 설명이 안 됐던 부분이 상수리 제도예요. 뭐냐면 이 지방 관리를 통제하는 그런 내용들이 뭐가 있었어요? 아니, 그 관리들을 통제하는 방법 뭐가 있었을까요? 지방관리요, 특히. 자, 지방관리를 통제하는 방법이 바로 이 상수리 제도인데요. 이 상수리 제도는 이 촌주를 수도로 와서 머물게 하거나 촌주의 자식들을 수도에 와서 인질같이 이제 머물게 하는 그런 제도였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나중에 고려 때 어떤 이름으로 바뀌게 되냐면은 기인 제도로 이제 바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뭐 이런 하나의 촌으로 묶어서 살았다, 뭐 촌으로 묶고 살았겠죠.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왕은 9년의 지방관을 보현해서 이제 살피게 하였다, 뭐 이런 내용들은 그냥 뻔한 내용들이죠. 자,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민정문서, 촌락문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 신라 정부는요, 촌을 기준으로 촌주,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촌주에게 몇 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신라 민정문서 또는 촌락문서를 작성하도록 했는데요. 이 안에는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느냐, 촌락의 인구, 이 6등급으로 나누어서 이제 인구를 조사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종류와 면적 이런 것들도 9등급에 따라서 이제 조사를 하게끔 했었습니다. 그리고요, 맞나? 맞을 거예요. 자, 가호를 9등급으로 했구나. 가호를 9등급으로 했었는데요. 자, 가호? 그랬나? 이거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게 그리고 여기 가축수도 들어있고 과일나무 수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좀 봐야 될 게 바로 이 가축수와 과일나무 수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이런 것들까지도 뭐 생산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세금을 걷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인구도 이제 기록했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노동력을 거두기 위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다음 페이지도 뭐가 있었을까요? 뭐 신라 하대에 혼란기가 찾아왔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여기서 뭐 호족이라는 존재 좀 조심해서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리고요. 여기 육두품 세력도 반신라적인 모습으로 이제 돌아서게 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발해를 보겠습니다. 발해라는 나라는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했지만 여기 발해에서 내가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발해의 무왕 어디 갔냐? 무왕의 연호는 인안 그리고 문왕은 대흥. 이거 별거 아닌데요. 그 다음에 선왕은 건흥이라는 연호를 써요. 여기는 안 써있죠? 건흥. 내가 이거 여러분들 버풍왕 때 했었어요. 왜냐면 건원이라는 연호를 버풍왕 때 썼었죠. 얘는 건흥이라는 연호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자적인 연호라는 것은 거의 내부적으로 위상이 거의 뭐 이 황제국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도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도 이것 좀 보셔야 되겠죠. 뭐냐면 당나라의 삼성 육부제도를 따오기는 했으나 뭐다? 당나라의 삼성 육부제도를 따오긴 했으나 이름을 좀 다르게 썼죠. 뭐예요? 자, 당나라의 상서성을 뭐라고 썼어요? 정당성, 그 다음에 선조성, 중대성 이렇게 썼었죠. 자, 그리고 여기도 충인의, 여기 2호의 병형공인데 이 충인의 지의 신 뭐 이렇게 했었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교적인 그런 느낌이 나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 중정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사정부라고 했었던 거 있었죠. 얘는 감찰 업무를 담당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문적원 같은 경우에는 뭐 문서 외교 문서 정리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곳이고요. 주자감은 우리 좀 알아둬야 되겠죠. 뭐냐면 교육기관이에요. 자,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문적원 뭐 문서 뭐 이런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이 1-2 때문에 이거 잠깐 잘랐었는데 붙일 수 있으면 붙여서 여러분들 영상 올릴게요. 자, 하늘을 숭배하며 국가가 성장하다 이 부분인데요. 여기 교과서 이제 23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인데 여기서는 뭐 딱히 볼 것 없죠. 우리 그 앞에 뭐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뭐 다 했어요. 알고 있죠?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여기 이 고령 장길이 바위 그림입니다. 이거는요 신석기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청동기라고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문양이었다라는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 많아요. 자, 근데 자, 여기 국가의 출현과 천신 신앙이 등장하였다라는 건데 이 교과서가 특히 요즘에 이제 이번에 2015 교과서가 이 천신 신앙, 선민 사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하늘 자체를 신격하거나 초인적인 신을 믿는 신앙이 천신 신앙이고 선민 사상은 우리는 그런 자손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에요. 뭐 여기는 굳이 뭐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 단군 신화에서는 홍익인간의 뜻을 뭐 받들었다 이런 내용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제천 행사도 그때 다 했었던 거죠. 뭐예요? 한번 해볼까요? 부영, 그 다음에 고동,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뭐 별거 없네요? 왜 없어? 동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3화는 수린날 계절제 뭐 이런 거 있다고 했었죠. 자, 이런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각 시주들을 섬기는 그런 사상이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뭐 건국 시조를 이제 뭐 추앙하는 그런 신앙이다. 뭐 그런 내용들이겠네요. 너무 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고구려가 이 다음 페이지에요. 뭐 천손의식인데 우리는 뭐 하늘의 자손이다 그런 의식이겠죠. 그런 것들 중에 고구려는 뭐 주몽의 사당을 세우고 백제는 온조왕의 사당, 박혁거의 사당, 뭐 그냥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밑에 봐야 될 거는 뭐냐면 광개토대왕릉비인데요. 이 추모왕 건국과 그다음 광개토대왕의 이런 이 뭔가
권위와 그 다음에 업적을 써놓은 건데 여기에 진짜 내부적으로는 정말 천하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대왕 또는 태왕이라는 칭호를 쓰고요. 영락이라는 연호를 쓰게 됩니다. 독자적인 연호란을 쓴다라는 것은 이게 본인이 진짜 하늘의 시간을 시작한다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거의 뭐 황제만 쓰는 그런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내부적으로는 이제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 용어를 좀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요.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게 불교, 도교, 이제 종교인데요. 이 교과서가 뭐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렇게 좀 나눠 줘야 되는데 막 이상하게 뭉뚱그려 놨어요. 근데 경제 부분도 딱히 아까 그 뭐 민정문서 하나로 퉁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일단 넘어가고요. 사실 신라랑 고구려의 경제 부분은 이렇게 많이 강조돼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이전에도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되겠다라고 싶어가지고 나도 교과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 삼국의 불교 수용 같은 경우는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왕권강화라고 했었죠? 자, 이 왕권강화가 사회를 이 왕 중심으로 통합한다라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왕을 중심으로 한 위계질서 확립화 이거예요, 합리화. 자, 그리고 이 불교의 전륜 성왕을 왕과 연결시켰다라고 하는데요. 이 이상적인 통치자 이런 것들인데 금륜, 은륜 이게 바로 뭐 진지왕, 진평왕 이런 애들을 이제 금륜, 은륜 뭐 이런 것들로 삼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처럼 왕과 그 부처를 거의 동일시하는 왕즉불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왕 이름을 왕명을 불교식으로 하게 됐죠. 뭐 법흥왕, 진흥왕, 선덕, 진덕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불교식 왕명이었다라고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불교를 통해서 나라의 안녕, 그 다음에 이 번영을 이런 것들을 비는 호국불교적인 모습을 보였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도 뭐 9개의 사찰, 그 다음에 백제는 미륵사, 그 다음에 신라는 황룡사, 분황사 이런 것들을 세웠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선덕여왕 때 이 황룡사 구축목탑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 이 구축목탑을 세우면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와서 이제 뭐 자신들의 이 신라에게 뭐 조아릴 것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그런 말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원광이라는 이제 스님인데요. 이 세속오계라는 거, 화랑들이 이제 지켜야 될 것들이죠. 이 세속오계를 지어서 젊은이들을 가르쳤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불교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뭐 백제 미륵사인데요. 우리 지역에 대한 역사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더 알아둬야 되겠죠. 이 무왕입니다. 서동이라고 알려져 있는 무왕이요. 이 이쪽으로 이 엄청난 절을 세우고 천도를 하려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천도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요. 자, 그리고 통일 이후의 신라의 불교 대중화. 여기는 이제 잘 봐야 돼요. 잘 봐요. 여기는 알아둘 게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 원효와 의상입니다. 원효와 누구? 의상이에요. 자, 여기 초반에 불교라는 걸 들여왔을 때는요, 불교에 대한 이해 없어요. 그냥 이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수단으로 들어왔었는데, 이 들어왔었던 종교에 대해서 이제 점점 사람들이 뭐 할까요? 통일 이후에는 사회가 안정되면 깊이 있는 이해를 하려고 하겠죠. 자, 이 깊이 있는 이해를 해요. 하려다 보니까 이제 불교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다라고 하면서 막 유학도 하고 막 이렇게 탐구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특히나 이 시기가 그런 꽃 피웠었던 시기예요. 원효와 의상이요. 자, 이 원효 같은 경우에는 이 원효와 의상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불교의 대중화를 이루었다라는 이런 좀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하세요. 불교의 대중화를 이뤄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 원효와 의상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원효 같은 경우에는요, 마음은 한 가지에서 나온다라는 모든 것이 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무슨 사상? 일심 사상을 내세웠고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 종파의 대립을 없애고자 화쟁 사상을 이제 주장하였다라는 건데,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여러분들 그거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원효는 해골물 그런 거 내용 들어본 적 있죠? 의상이랑 원효랑 같이 원래는 중국으로 유학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가는 길에 밤에 이제 같이 뭐 어디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목이 되게 말라서 물 찾고 있었는데 옆에 무슨 바가지가 있어가지고 물을 먹었더니 되게 꿀
꿀맛이었는데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그게 뭐예요? 해골바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왜 토했다는데, 자, 이게 바로 이제 마음먹기에 달렸었다라고 하면서 아, 깨달음을 얻었네라고 하면서 나는 더 이상 이제 중국할 필요 없어. 나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컴백하게 됐고요. 의상은 깨닫지 못해서 중국까지 갔다 왔습니다. 자, 이 원효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종파의 대립을 없애고자 화쟁사상을 주장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뭐였냐면은 중국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불교계에서 이 대립이 있었어요. 중관학파와 유식학파라고요. 뭐냐면 어떤 것들 불교에 대해서 끝까지 뭐 탐구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공사상과 그 다음에 이 그래도 끝까지 탐구하다 보면 무엇인가는 있다라고 하는 유사상이었습니다. 자, 근데요, 이 유자가 있을 유자는 아니에요. 근데요, 자, 이 공사상과 유사상, 이 공유 논쟁이 있었는데 이런 이 불교계의 대립을 이 원효라는 사람은 아, 이거는 어차피 똑같은 대상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다. 자, 이거는 동전의 앞과 뒤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게 결국은 하나이니 다투지 말거라 라고 하면서 이거를 대립을 없애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큰 스님으로 이제 추앙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미타 신앙, 이게 좀 중요해요. 일심 사상, 화쟁사상, 아미타 신앙, 이 세 개는 이 원효의 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아미타 신앙은 아까 이 불교의 대중화를 추구했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뭐냐면 이때 당시 불교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던 불교라는 것은요, 교종이에요. 이때 당시 종교 자체가 교종이에요. 뭐냐면 불교 경전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불교 경전이라는 것은 결국엔 뭐예요? 한자로 써 있죠. 원래는 이제 인도어로 써 있었겠지만 한자로 번역됐었던 그런 글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읽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귀족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일본 평민들은 사실 이거 대상이 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아미타 신앙, 나무 아미타불만 열심히 외우면 일반 평민들도 누구나 다 극락왕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나무 아미타불, 전혀 이 경전을 읽을 줄 몰라도 이 경전에 이 구문만 외우면 이제 누구나 다 이제 극락왕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대중화됐다라는 그런 신앙입니다. 자, 그리고 의상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신라의 화엄종이라는 종파를 개창하게 되는데요. 자, 이 화엄종이라는 종파도 열었고요. 화엄 일승 법계도로 교리도 체계하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 아직도 의견이 분분해서 그냥 일즉다 다즉일입니다. 여럿이 곧 하나가 곧 여럿이다라는 그런 사상이에요. 일즉다 다즉일입니다. 자, 그런 사상이에요. 자, 이건 해석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이 왕실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이 다양한 나눠진 것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그런 사상이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석사라는 이 의상은요, 진골 출신이에요. 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을 되게 많이 세웁니다. 자, 부석사 이런 절도 세우고 막 이러는데 불교의 대중화를 이제 추구했었던 게 바로 이 관음신앙이라는 겁니다. 관세음보살인데요. 이 관세음보살, 자비를 베풀어 중생을 구제하는 관세음보살을 믿는 신앙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 현세에 내려와가지고 현대에 힘든 사람이 그래도 이 부처님 관세음보살 열심히 나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잖아요. 이 관세음보살을 믿으면서 이렇게 고된 삶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부처님이 와서 나를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도와주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 그래서 불교의 대중화를 추구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측이라는 사람은요, 이 당나라에 가서 법상종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해초라는 사람은 왕오천축국전 있죠. 이거를 남겼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인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요, 여기 신라말 선종의 유행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 맨 처음 들어왔었던 불교는 교종이에요. 교종이라는 건 불교 경전을 통해서 깨닫는 건데 이 경전을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이 선종이라는 것은 신라 말기에 들어온 선종이라는 것은 개인의 참선과 수양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런 사상입니다. 저기 한번 볼까요? 선종 용어가 나오지는 않나요? 설명을 여기 있다. 여기 있죠? 자,
참선과 수양을 통해서 개인의 깨달음을 중시하는 실천적 경향이 강한 이런 종파였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선종은 개인의 참선과 수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적을 하겠죠. 이 수련하던 그런 깨달음을 얻은 자가 입적을 하겠죠. 자, 그러면 몸에 뭐가 나와요? 쓰리가 나오면 안 되죠. 사리가 나오죠. 사리가 나오는데 이 사리를 모셔두는 게 바로 승탑 또는 탑비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 탑이라는 것도 원래 뭐 이제 막 삼층석탑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탑이라는 게 원래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두는 거예요. 그런 것들처럼 이게 이 승려들 이제 깨달음 참선과 수양을 통해서 몸에서 이제 사리가 나오게 되는 그런 승려들의 이 사리를 모셔두는 그런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얘네들은 참선과 수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수양을 해요. 그래서 이 산에서 수양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파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가지산파, 수미산파 하는 그런 선문 구산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구산 선문이나 선문 구산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 선종 같은 경우에는 누가 좋아했냐면 호족이에요. 왜냐면 호족이라는 애들은 진골 출신이기도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지방의 동네 조폭 같은 애들도 있었잖아요. 자,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야? 타고난 원래의 신분이 이제 중요해요? 아니면은 내 능력에 따라서 뭔가 하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게 더 중요해요. 내 능력에 따라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자, 이런 거 개인의 참선과 수양을 통해서 결국엔 깨달음을 얻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노력에 따라서 깨달음을 얻는 자가 된다. 이게 불교 교리상으로는 교종보다는 선종의 이 호족들이 더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쪽으로 빠져들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발해도 이제 볼게요. 발해 불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많은 이제 사찰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 이게 이름 되게 길어요. 문항 같은 경우는 대흥보력 감문윤 대흥 보력 효감 금륜 성법 대왕이에요. 자, 금륜과 성법 등을 이제 뭐 어쩌고 하겠죠. 자,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이 딸도 정효공주 무덤도요. 이제 그 위에 탑이 있습니다. 이 발해는요. 발해나 뭐 이런 저기 당나라의 대한탑 이런 것들도요. 이 원래 무덤 위에다가 탑을 세우기도 해요. 자, 이렇게 이제 그런 양식이 있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 발해의 석등 이게 조금 발해의 어찌 보면은 상징물 같은 거예요. 이거 좀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불병좌상도 잘 알아두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불병좌상은요 두 부처가 나란히 병자죠. 그리고 앉을 좌자예요. 나란히 앉아 있잖아요. 자, 그런 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발해는 유물 정도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석굴암, 그 다음에 뭐 남산, 그 다음에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종이죠.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불국사 알아두시고. 자, 도교를 보겠습니다. 도교입니다. 도교. 이 도교라는 것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전래된 그런 건데 되게 잡다한 잡종교예요. 그래서 신선사상 뭐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현세구복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우리에서 이제 알 수 있는 도교적인 색채는 바로 뭐냐면 이 사신도예요. 우리 뭐 무덤에 들어있는 거죠. 뭐 현무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청룡, 주작, 백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고, 이 고구려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산수무늬 벽돌입니다. 이게 산수무늬 벽돌이에요. 이거 시험 문제 같은 거 내면은 되게 좀 까다로워요. 왜냐면 내면은 까맣게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좀 이게 이렇게 대충 형태가 있다라고 하면은 산수무늬 벽돌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 백제는 또 이제 금동대학로가 있는데 이게 불교적인 색채이기도 하지만 안쪽을 보면은 되게 신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교적인, 특히나 이 주작 있잖아요. 자, 이런 애들이 다 도교적인 색채를 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뭐 고구려에서는 도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했기도 했다라는데요. 이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이 도교와 불교를 사실 서로를 견제하는 그런 수단으로 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풍수지리라는 게 이제 좀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도선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자, 이제 볼까요? 뭐 신라의 말에 이르러서 도선에 의해서 이제 이 풍수지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뭐냐면 이
경주를 중심으로 뭐 이렇게 쪼글쪼글한데 이 풍수는 뭐 좋은 터를 원래는 잡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미신적인 게 섞이면서 앞으로 뭐 왕이 태어날 곳이다 뭐 이런 것들이 섞여지는 그런 형태를 띠니까요. 이거는 나중에 이 고려의 건국 때쯤에 좀 더 자세하게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도 이게 뭐냐면 이 용어가 딱히 뭐 그렇게 나온 게 없네요.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유학이에요. 자, 유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를 봅시다. 고구려, 대학, 그 다음에 백제는 박사제도죠. 학교 없어요. 신라 같은 경우에도 통일신라 때 신문왕 때 태학이 만들어지지만 그 이전에도 이제 교육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 유교경전 했고요. 그런 내용이 바로 임신서기석 이런 것들 뭐 각오를 다진 내용이에요. 젊은 애들이요. 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냥 가볍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좀 이건 단순함기죠. 고구려에는 이제 역사서인데 유기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영양왕 때는 이제 신집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백제에서는 고흥의 서기,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거칠부의 국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다 전해지지 않아요. 우리 역사상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었던 삼국사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이후 이제 신라와 발해의 유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가 거의 마지막 쪽일 거예요. 자, 보면 뭐 신라는 유학을 정치 이념으로 삼고 어찌고저찌고 했는데 신문왕 때 뭐라고요? 학교 국학. 그죠? 자, 원송왕 때 여기는 신라 하대예요. 이 원송왕 때 이 뭐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독서 선품과를 마련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했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거 실패하게 됩니다. 왜? 진골 귀족들이 내가 왜 너네한테 테스트를 받아야 돼? 이런 거야. 나는 그냥 고의 관료할 수 있는데 라면서 이제 그런 거예요. 참고로 이 독서 상품과는요. 상품만이 아닙니다. 상중하 그리고 상위에 특이라는 게 있어요. 자, 특품도 있다라는 거 그냥 상식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육두품 출신들은 특히나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이런 학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누가 있느냐? 강수 외교문서에 능하였다. 그리고 이게 원효의 아들이었나요? 설총이? 자, 이 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김대문, 진골인데 화랑세기, 그 다음에 고승전 이런 것들을 썼었다라는 겁니다. 발해라는 나라도요. 교육기관보다 주자감 자, 그리고 아까 문적원, 문서 뭐 관리 뭐랄까 그런 거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자, 문적원을 이제 서적을 관리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육부가 아까 원래 2호의 병영공인데 충인의지 예신으로 됐었죠. 이 유교 이념이 이제 그런 기관 이름에서도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중국과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건데요. 뭐냐면 이 당나라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있어요. 당나라로 가는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우리나라 육두품 이런 사람들이 신분의 한계를 느끼고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자, 이 당나라에 왜 넘어가냐면 당나라에는요. 특이한 과거가 있어요. 빈공과라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과거예요. 그래서 이 빈공과에서는 이 신라 사람들과 이 발해 사람들이 이제 대거 합격을 하면서 막 경쟁을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치원을 비롯한 신라 육두품 출신들은 결국에는 이제 신라 말기인데요. 골품제 비판하고 새로운 정치 이념을 이제 제시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최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뭐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 중국에서요. 토항 소경문 이런 것들을 이제 지어가지고 중국에서도 이름을 떨쳤었던 사람입니다. 이 황소의 난 같은 경우는 이 당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단초를 제기했었던 멸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황소를 토벌하는 그런 경문을 이제 썼다라는 겁니다. 명문이어가지고 이렇게 중국에서도 인정을 받았었다라고 해요. 자, 뭐 여기까지가 아마 우리 시험 범위일 겁니다. 시험 범위가 아니죠. 이 오늘 수업 범위일 겁니다. 조금 길었을 텐데요.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시 오프라인 수업 때 한번 정리를 해가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고려가 될 거예요. 수고했습니다.